내 집에서 당장 꺼져버려. 거지 같은 것들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며느리들의 명품 코트에 하얀 굵은 소금을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매년 김장 때만 되면 뒤늦게 찾아와서 김치만 털어가던 며느리들이 오늘은 대뜸 서울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외제차 산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하질 않나? 시어머니를 호구로 보는 속물 며느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통만 가져와서 김치만 쏙 받아 챙겨 먹고 10년 동안 저를 김치 담그는 기계로 현금 인출기 취급하던 며느리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강원도 시골에 사는 늙은 시어머니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력가라는 것을요. 10년을 참았으니 이제는 뒤집어 엎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72세 박정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믿기 힘들지만 한치의 거짓도 없는 통쾌하고도 기가 막힌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7년 전 25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았죠. 하지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를 대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서 학교 앞에서 팔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제 아들들이 남들처럼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길 바랐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 돈을 모두 아이들 교육비로 쓴 건 아니었습니다. 몰래 조금씩 모은 돈으로 강원도 홍천의 땅을 샀고 그 땅에서 유기농 배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밭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키운 배추의 맛이 소문나면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워나갔고 15년 전에는 정잔의 텃밭이라는 유기농 식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상위 0.1%만 거래하는 프리미엄 식품 기업의 회장이 되었죠. 최근에 아파트값이 엄청 올라서 한 채에 70억 정도 하는 반포의 아파트도 세 채나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홍천으로 내려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자주 보고 싶어서 아들 내외에게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들은 시골 냄새난다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천에서 흑투성이 몸빼 바지를 입고 배추를 키우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지내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농사를 하니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무식한 노인네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500포기를 담글 예정이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양이었죠.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순이 언니, 명자 언니, 그리고 옥순이까지 모두 4명이 새벽부터 저희 집에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들 저보다 2~3살 아래인 60대 후반 아주머니들이었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죠. 마당에는 제가 정성껏 키운 배추 500포기가 소금물에 절여져 있었고 저희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뒤집으며 간이 고르게 배도록 신경 썼습니다. 아주머니들과 함께 일하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웃고 떠들며 김장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 3시가 되었고
김치 담그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양념을 버무린 김치를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으며 저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죠. 순이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오늘 며느리들 온다며? 이렇게 맛있는 김치 가져가면 좋아하겠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온다는데 아직 안 왔어. 김장 도우러 오는 게 아니라 김치 받으러 오는 거겠지 뭐. 명자 언니가 혀를 찼습니다.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고생은 모르고 받아먹기만 하려고 한다니까.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김현미가 탄 차였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리는 현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치고 하이힐을 신은 현미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배추 절이는 냄새가 싫다는 표정이었죠. 그 뒤로 둘째 며느리 박미숙도 낡은 국산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숙이는 현미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인상을 찌푸리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며느리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며느리들 왔네. 수고했어. 김장하느라 힘들었지? 하지만 현미는 아주머니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에 놓인 김치통들을 세어보더니 가방에서 전단지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반포 레미안 신축 아파트인데 지금 분양 중이에요. 어머니가 이 홍천 땅 좀 파시면 되잖아요. 저희 지금 중곡동 빌라에서 사는 거 아시죠?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장 도우러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서울의 비싼 아파트 얘기를 꺼내다니 아주머니들도 황당해하는 게 느껴졌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미의 말투에는 부탁이나 존중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제가 현금 인출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옆에서 미숙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차 좀 보셨죠? 저 낡은 똥차 말이에요. 강서구 화곡동에서 저 차 타고 다니면 다들 무시해요. 벤츠 하나 사는데 조금 보태주시면 안 돼요? 1억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어머니 쌈짓돈 있으시잖아요. 순이 언니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며느리,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김장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와서 김치 받아갈 생각만 하지 말고 도와드리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미는 순이 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땅 좀 파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땅 왜 필요해요? 그리고 김치도 혼자 드시려고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저희 줄 거면서. 명자 언니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하지만 며느리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통만 바라보며 서로 수군거렸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들은 김장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공짜로 가져가려고 온 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부터 김치통 5개를 들고 내렸더군요. 저는 절여진 배추를 바라보다가 옆에 놓인 굵은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결심이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정자야, 진정해. 며느리들이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소금을 며느리들에게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돈이 썩었냐? 너희 분수에는 소금도 아깝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며느리들의 얼굴과 명품 코트에 쏟아졌습니다. 현미와 미숙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갔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죠. 어머니 미쳤어요? 노망났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깜짝 놀라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며느리들을 대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짐승 쫓듯이 말입니다. 당장 나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단돈 10원도 없어. 며느리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저를 노려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잘했어. 저런 며느리들한테는 그래야 돼. 하지만 저는 마당 바닥에 흩어진 하얀 소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들에게 진짜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들은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그날 소금을 뿌린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큰아들이 현미와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거든요. 현미는 대학도 나왔고 말도 곱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둘째 아들도 3년 뒤 미숙이와 결혼했고 저는 두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생일이면 선물도 보냈습니다. 며느리들이 행복해야 제 아들들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며느리 현미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온 건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살림이 너무 빠듯해요. 중곡동 빌라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모자라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직 회사 신입이라 월급이 적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사지어서 모아둔 돈 중에서 3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은행에 가서 하나하나 세어서 입금했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 입금했다고 하니 현미가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니 제 고생도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돈을 받자마자 친구들과 명동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손주 돌잔치 때 현미 친구한테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현미가 그날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답니다. 시댁이 강원도 땅 부자라서 용돈으로 받았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 허리 굽혀 일해서 번 돈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용돈이었던 겁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해서 보내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서울에서 체면 유지하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현미한테서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뒤에는 아이 분유값이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손주 생각에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아이 옷 사야 한다며 8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20만 원을 요구했죠. 저는 그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굶거나 아프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의 대부분이 며느리 명품 가방과 옷, 화장품을 사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손주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옷을 입히고 분유도 제일 저렴한 걸 먹이면서 말이죠. 결혼 2년차 겨울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현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집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났어요. 수리비로 15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추운 집에서 떨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바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한겨울인데 손주들이 추운 집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150만 원을 입금하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현미야, 돈 보냈다. 빨리 보일러 고치고 애들 따뜻하게 해줘.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바로 업체 불러서 고칠게요. 하지만 현미는 그 돈으로 보일러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뷔페에 가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뷔페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더군요. 나중에 명절에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작년 겨울에 보일러 고쳤다며? 잘 되니?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때 고치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냥 전기장판 사서 겨울 났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주들이 한겨울에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있을 때 현미는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거든요. 둘째 며느리 미숙이는 더했습니다. 미숙이는 결혼 초부터 허영심이 가득했습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자기도 사야 한다고 난리였고 친구들이 좋은 차를 타면 자기도 새 차를 사야 한다고 아들을 들볶았죠. 미숙이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답니다. 우리 시어머니 곧 돌아가실 거예요. 강원도에 땅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유산 물려받으면 벤츠 뽑을 거예요. 그러면 화곡동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화곡동 이웃 중에 제 아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벤츠 한 대 때문에요. 제 심장이 쿵쿵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홍천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맹장염이 심해져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무서웠습니다. 수술이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혼자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 외로웠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해야 한대. 큰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맹장이 터질 것 같다는데 당장 수술해야 한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현미랑 같이 갈게요. 저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오면 덜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둘째 아들한테도 전화했고 둘째도 미숙이랑 같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시간쯤 지나서 아들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보이지 않았죠. 아들아, 며느리들은?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미가 병실 냄새가 역하다고 해서요. 주차장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한다는데 병문안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아들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이도 차에 있어요. 병원이 답답하다고 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은 30분쯤 있다가 나갔습니다. 며느리들이 기다린다면서요. 저는 혼자 남아서 수술실로 들어갔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간호사한테 들은 얘긴데 제가 수술받는 동안 주차장에서 며느리들이 차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아들들을 재촉해서 서울로 올라갔다더군요. 병원비는 당연히 제가 다 냈습니다. 수술비 350만 원, 입원비 180만 원, 총 530만 원이었죠. 며느리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들이 병원에 오는 길에 명동 롯데백화점에 들러서 쇼핑을 했다는 거요. 현미는 330만 원짜리 구찌 지갑을 샀고 미숙이는 95만 원짜리 코치 가방을 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수술비는 안 내면서 자기들 명품은 샀던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며느리들이 홍천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며느리들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찜 만들려고 좋은 한우 갈비를 사고 잡채 만들려고 당면이며 야채며 다 준비했습니다. 전도 20가지 넘게 부쳤고 식혜랑 수정가도 담갔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며느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참았습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린 상을 내왔습니다. 한 상 가득 음식이 놓였고 저는 며느리들에게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고 전도 많이 부쳤다. 하지만 현미가 상을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위생이 좀 의심되는데요.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은 요즘 위생 기준에 안 맞잖아요. 저희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을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위생이 의심된다니요? 저는 장갑까지 끼고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미숙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예민해서 밖에서 만든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그냥 피자 시켜 먹어요. 며느리들은 배달 앱을 켜서 피자 3판과 치킨 2마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 TV를 보며 자기들끼리만 먹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만든 갈비찜도 잡채도 전도 한 젓가락도 안 먹었죠. 저는 주방에 혼자 앉아서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TV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고 저는 밤 11시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들은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며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은 남기고 갔지만 제가 담근 김치만은 30통을 차에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들이 그 김치를 가져가서 강남 부유층 사모님들한테 선물했다는 거요. 그것도 친정엄마가 유기농으로 담가준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현미의 친구가 명절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현미 언니가 주신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라면서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친정엄마 김치라고 속였다니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뒤에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우연히 들은 얘긴데 며느리들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식한 노인네가 힘만 좋아서 김치는 잘 담근다니까. 그거 말고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2년 전에는 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5천만 원 정도 빚이 생겼는데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 바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3천만 원만 있으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하지만 현미는 그 돈의 절반만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자기 명품 가방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샀다더군요. 아들 회사가 망해서 받은 돈으로요. 그리고 현미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위로나 걱정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어머니, 당신 아들 완전히 망했어요. 3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요. 땅이라도 팔아서 1억은 더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파산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못 이겼습니다. 아들이 파산하면 안 되니까요. 2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빚 갚는데 다 쓰이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1년 전 제가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본 지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저는 홍천에서 키운 사과랑 배를 한 박스 가득 담아서 중곡동 현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죠. 현미야, 나 엄마다. 문 좀 열어줘. 하지만 현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차갑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애들 교육에 안 좋아요. 시골 냄새 나는 할머니 보면 애들이 창피해할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데 문도 안 열어준다니요. 저는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혹시 현미가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현미는 결국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와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려가세요. 저는 70세 노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더 무시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미숙이는 더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키운 채소며 과일을 택배로 보내주면 경비실에서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썩혀버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낸 택배를 미숙이가 안 받는다는 걸요. 나중에 경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님께서 택배 안 받아가셔서요. 경비실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안 받아간다니요? 제가 보낸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네, 할머니.
며느님께서 촌스러운 거라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버리라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 땀 흘려 키운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쓰레기였던 겁니다. 경비원은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며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할머니가 보내신 농산물을 버리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우연히 현미와 미숙이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추석 명절에 홍천에 내려왔을 때 며느리들이 마당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렸거든요.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 노인네 언제 죽으려나? 벌써 70이 넘었는데 맨날 건강하다고 배추나 키우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현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텐데. 70억짜리 땅 물려받으면 우리 인생 완전 피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반포 아파트 사고, 벤츠 뽑고,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죽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들이 사실은 저를 돈으로만 봤던 겁니다. 아니, 돈보다 못한 존재로 봤던 거죠. 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요. 며느리들에게 제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김장날 소금을 뿌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며느리들이 돌아간 그날 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둔 낡은 서류 가방이 있었죠. 가방의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딸깍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며느리들이 상상도 못할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정잔의 텃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기부등본이 있었고 그 밑에는 법인, 인감과 대표 직인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35제곱미터 등기권리자 박정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142제곱미터 등기권리자 박정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28제곱미터 등기권리자 박정자. 첫째 며느리 현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반포 아파트 세 채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한 채당 60억에서 75억 사이, 총 200억이 넘는 부동산이었죠. 그 밑에는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327억 원, 신한은행 통장에는 198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정잔의 텃밭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다시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제가 그저 시골에서 배추나 키우는 무식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5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옆에 숨겨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폰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죠. 전원을 켜자 화면에 정잔의 텃밭 본사 건물 사진이 배경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지상 15층 규모의 사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잠시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홍천에서 키운 유기농 배추가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되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래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사를 설립했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급 유기농 식품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같은 대기업 임원 식당에도 저희 회사 제품이 납품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나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최진우 전무였습니다. 겉으로는 홍천 농협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잔의 텃밭의 경영 총괄 이사였죠. 회사 설립 때부터 저와 함께 일해온 최측근이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최 전무, 오늘 일은 다 봤지? 네, 회장님. 며느님들께서 소금 세례를 받고 돌아가신 후 곧바로 미행팀을 붙였습니다. 현재 중곡동과 화곡동에서 각각 감시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동안 조사한 자료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로 만들어. 며느리들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다 정리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80%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며느님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 반포 아파트 하나 급매물로 내놔. 현미가 눈독 들이던 그 레미안 말이야. 시세보다 5억 정도 싸게 나온 것처럼 포장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에 정보 흘려. 현미가 덥석 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최 전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아파트를 파실 건가요? 회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물건인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팔 생각 없어. 믿길 뿐이야. 현미가 계약금 준비하고 난리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집주인이 마음 바꿨다고 통보해. 희망을 줬다가 빼앗는 거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현미한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어. 최 전무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둘째 며느님 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숙이 말이지? 그 애는 벤츠에 미쳐 있잖아. 화곡동 벤츠 매장에 연락해서 특별 프로모션 안내 문자 보내게 해. 1억짜리 벤츠를 7천만 원에 할부로 살 수 있다고, 신용심사만 통과하면 된다고 꼬드겨. 미숙이가 신청하면 일단 가승인 떨어뜨려서 희망 고문 좀 시키다가 마지막에 대출 불가 통보해.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모든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천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4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업을 키웠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기농 식품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 제품은 청와대 만찬에도 올라가고 재벌 총수들의 식탁에도 오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저를 현금 인출기로만 봤습니다.
제 돈을 뜯어서 명품 가방 사고 호텔 뷔페에서 파티하고 친구들한테 허세 부리는 데만 썼죠. 심지어 제 죽음을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전무가 홍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농협 직원처럼 작업복을 입고 트럭을 몰고 왔지만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며느리들의 지난 10년간 행적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김현미, 중곡동 빌라 거주, 월세 150만 원, 쿠킹 클래스 운영 중,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생활비 총 2억 3천만 원, 그중 1억 8천만 원을 명품 구매 및 사치품에 소비. 작년 한 해 동안 샤넬 가방 2개, 에르메스 가방 2개, 루이비통 지갑 2개 구매. 강남 고급 호텔 뷔페 32회 방문. 시어머니 병원 입원 시 문병 1회, 병원비 지원 영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흙 묻은 손으로 세어보낸 돈이 이렇게 쓰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미숙, 화곡동 빌라 거주, 월세 120만 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생활비 총 1억 8천만 원, 그중 1억 2천만 원을 명품 및 사치품에 소비. 남편 회사 법인카드 무단 사용 23회, 총 금액 4,700만 원. 시어머니가 보낸 농산물 택배 17회 중 수령 2회, 나머지는 경비실에서 방치 후 폐기.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며느리들에 대한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며느님들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전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현미와 미숙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진짜 언제 죽으려나? 맨날 건강하다고 배추나 키우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그러게. 차라리 사고라도 나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텐데. 70억짜리 땅 물려받으면 우리 인생 완전 피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반포 아파트 사고, 벤츠 뽑고,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녹음으로 직접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 전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복수하시겠습니까? 저는 눈을 뜨고 최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며느리들한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똑똑히 가르쳐 줄 거야. 최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0.1% 안에 드는 기업 총수라는 거요. 이제부터 며느리들의 욕망을 하나하나 이용해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겁니다. 최 전무와의 계획이 실행에 들어간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 9시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급매물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142제곱미터, 시세 75억 원인데 70억 원에 급매로 나왔다는 정보였죠. 부동산 중개인은 최 전무가 미리 포섭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중개인은 현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현미 사모님,
급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반포 레미안인데 5억 싸게 나왔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현미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최 전무의 보고에 따르면 현미는 전화를 끊자마자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고 둘은 카페에서 만나 긴급 회의를 했다더군요. 그 카페에는 웨이트리스로 위장한 저희 직원이 있었고 며느리들의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현미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큰일 났어. 반포 아파트가 5억 싸게 나왔대.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어. 미숙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쩌게?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하지만 언니, 저번에 소금 뿌리고 쫓아냈잖아. 전화도 안 받으실걸? 현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내가 알아봤는데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미숙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치매? 그게 가능해? 현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해.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있잖아.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법원에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그럼 시어머니 통장도 우리가 관리하고 땅도 우리 맘대로 팔 수 있어.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치매도 아닌데 어떻게 진단서를 받아? 현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쉬워. 내가 알아본 병원이 있어. 돈 좀 주면 진단서 써주는 데야. 일단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받게 하고 의사한테 미리 돈 쥐어주면 치매 초기 진단서 나와. 그걸 가지고 법원 가면 끝이야.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시어머니가 병원 가실까? 안 가실 것 같은데. 현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사과하러 홍천에 내려가는 거야. 지난번에 화내서 죄송하다고 건강검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좋은 병원 예약해놨다고 하면 돼. 노인네들은 공짜 검진이라고 하면 다 따라오잖아. 그렇게 병원 데려가서 치매 검사받게 하는 거야. 며느리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전무의 보고에 따르면 현미가 이미 강남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접촉했고 500만 원을 성금으로 건넸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돈만 받으면 진단서를 마음대로 써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최 전무에게 지시했습니다. 좋아. 며느리들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으니 이제 내가 직접 연극을 해야겠어. 며느리들이 사과하러 오면 내가 순진한 척 따라가 줄게. 병원까지 가서 그들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확인한 다음 그때 함정을 발동시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제가 그 병원에도 사람을 심어놓겠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들이 홍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현미와 미숙이는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참 뒤에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죠. 뭐하러 왔니? 현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난번에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미숙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철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들어와라. 며느리들은 안도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현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과의 표시로 준비한 게 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병원인데 저희가 비용 다 낼게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건강검진? 나는 건강한데?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70세 넘으셨잖아요.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뇌 검사도 하고 심장 검사도 하고 전부 다 해보는 거예요. 공짜예요, 어머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치매 검사를 시키려는 계획이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순진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다. 며느리들이 챙겨주니 기분이 좋구나. 현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며느리들은 아침 일찍 홍천으로 내려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며느리들은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에어컨 온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병원이었고 접수 데스크에서 현미가 말했습니다. 박정자 환자 예약했는데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2층 신경정신과로 올라가세요. 저는 며느리들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현미가 돈을 준 바로 그 의사였죠.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문진을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2월 6일이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계절이 뭔지 아세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겨울이죠. 의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그 다음은요?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93, 86, 79, 72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현미한테 돈을 받고 치매 진단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나 정상이었던 거죠.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현미를 쳐다봤고 현미는 눈빛으로 뭔가를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질문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실 때 있으세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거나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난다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의사는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쿨럭쿨럭하며 들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더군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진료는 30분 정도 이어졌고 의사는 결국 저를 진료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현미만 진료실 안에 남겨두고 문을 닫았죠. 저는 진료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현미와 의사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곤란한데요. 어머님이 너무 정상이세요. 이러면 진단서를 쓸 수가 없어요. 현미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이미 받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도인지장의 의심 소견으로 써드리죠. 이 정도면 후견인 신청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현미가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검사 다 끝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저는 순진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타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전무의 전화였죠. 저는 며느리들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작해. 그날 밤 저는 홍천 집으로 돌아와 최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전무, 며느리들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어. 이제 줄을 당겨. 저것들의 숨통을 조여.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병원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됐다는 걸요. 그 의사도 사실은 제 돈을 더 많이 받고 며느리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부터 며느리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현미가 운영하는 중곡동의 쿠킹 클래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미는 3년 전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요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강생이 3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그 비결은 바로 프리미엄 유기농 식재료였습니다. 현미는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저희 수업은 정잔의 텃밭에서 직접 공급받는 최고급 유기농 재료만 씁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1인당 50만 원씩 받았고 한 달에 1,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몰랐습니다. 정잔의 텃밭의 회장이 바로 자기 시어머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아침 정잔의 텃밭 영업팀에서 현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미 원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부터 식재료 공급이 중단됩니다. 현미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저희 계약 아직 6개월 남았는데요. 영업팀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업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미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장 오늘 수업 있는데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 위약금 조항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미는 황급히 계약서를 뒤졌지만 거기에는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후 2시에 수업이 있는데 재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30명의 수강생들이 50만 원씩 낸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면 1,500만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현미는 급한 대로 중곡동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서 배추며 무며 야채들을 샀는데 당연히 유기농이 아닌 일반 농산물이었죠. 심지어 원산지를 확인해 보니 중국산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업을 취소하면 환불 폭탄을 맞을 테니까요. 현미는 시장에서 산 채소들을 정잔의 텃밭 박스에 몰래 담았습니다. 수강생들이 모르게 유기농인 척하려는 속임수였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강생들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현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잔의 텃밭에서 아침에 공수한 신선한 유기농 채소로 요리할 거예요. 하지만 수강생 중 한 명이 배추를 들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이 배추 좀 이상한데요. 평소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현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품종이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수강생은 배추 겉잎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중국산 스티커 붙어 있었던 자국이 있어요.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현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수강생도 물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이거 정잔의 텃밭 제품 맞아요? 냄새도 다르고 질감도 다른데요. 현미가 변명하려는 순간 수강생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거 단톡방에 올릴게요. 다른 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현미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찍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진은 수강생 단톡방에 올라갔고 30명의 수강생들이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중국산이에요? 유기농이라며 50만 원 받았는데 사기 아니에요? 환불해 주세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수업장을 나가기 시작했고 현미는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0명의 수강생 중 25명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현미는 125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중곡동 경찰서에서 현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현미 씨, 원산지 표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현미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한 거였습니다. 현미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광고하고 중국산 일반 농산물을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현미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날 하루만 그랬어요. 원래 공급업체에서 재료가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경찰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25명이고 피해액이 총 1250만 원입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각오하세요. 현미는 경찰서에서 나오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현미의 쿠킹 클래스로 들이닥쳤습니다. 세무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김현미 씨 3년간 수입 신고 내역을 제출하세요. 현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세무조사요? 왜요? 세무조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강료 현금 수입을 신고 안 했다는 제보요. 현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현미는 수강료의 60%를 현금으로 받아서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약 3,500만 원의 소득을 누락시켰던 겁니다. 세무조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결국 현미는 탈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해 1,800만 원을 추징당했죠. 현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환불금 1,250만 원, 세금 추징 1,800만 원, 합쳐서 3,050만 원의 빚이 생긴 겁니다. 한편 둘째 며느리 박미숙에게도 재앙이 닥쳤습니다. 미숙이의 남편이자 제 둘째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감사팀이 들이닥친 겁니다. 감사팀장이 둘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과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인카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23회 결제됐습니다. 총 금액 4,700만 원. 이게 뭡니까? 둘째 아들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몰래 법인카드를 사용한 거였습니다. 샤넬 가방, 에르메스 지갑, 루이비통, 옷
전부 법인카드로 샀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내가 몰래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변상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과장, 이건 횡령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건 명백한 범죄예요. 회사는 이 과장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미숙이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렸어. 법인카드를 왜 몰래 썼어? 4,700만 원을 어떻게 갚아? 미숙이는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니까 나만 초라해 보여서 그랬어. 둘째 아들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나 무직자 됐어. 미숙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으니 화곡동 빌라 월세도 낼 수 없고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숙이가 한 달 전에 신청한 벤츠 할부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츠 매장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미숙 고객님, 죄송하지만 대출 심사가 거절됐습니다. 미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저번에 가승인 났다고 하셨잖아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이 최근에 실직하셨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신용 점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미숙이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벤츠 계약했다고 자랑했는데 대출이 거절된 겁니다. 며칠 뒤 화곡동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숙이가 벤츠 사려다가 대출 떨어졌다는 소문이었죠.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허세 부리더니 결국 거절당했네. 남편도 회사에서 잘렸다던데. 미숙이는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했죠. 현미와 미숙이는 각자의 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이 모든 불행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현미가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동시에 일이 터지는 것 같은데.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누가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아. 현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미숙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배추나 키우는 사람이잖아.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어. 현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아닐 거야. 그냥 우리 운이 없었나 봐. 하지만 두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어머니라는 걸요. 한편 저는 홍천집에서 최 전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1차 타격 완료했습니다. 큰 며느님은 쿠킹 클래스 문 닫게 생겼고 둘째 며느님은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직 멀었어. 이제 2차 타격 준비해. 며느리들한테 진짜 절망이 뭔지 보여줄 시간이야. 최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반포 아파트 금매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 때, 그때 바닥으로 떨어뜨려. 희망을 줬다가 빼앗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니까. 며느리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요. 며느리들의 1차 파멸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2차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미가 유치장에서 나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내고 겨우 풀려났죠. 하지만 현미한테는 돈이 없었습니다. 쿠킹 클래스는 문을 닫았고 수강생들한테 환불해줘야 할 돈은 1250만 원, 세금 추징 1800만 원, 벌금 500만 원, 합쳐서 355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현미는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반포 아파트 금매건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러 간 겁니다. 중개인이 현미를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현미 사모님 오셨어요? 아파트 건은 아직 안 팔렸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파시려는 거라 아직 그대로예요. 현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계약할게요. 지금 당장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계약금이라도 준비하셨어요? 일단 7억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데요. 현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이 물건은 금매라서 다른 분들도 관심 많아요. 계약금 없으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미는 절박한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금 세례를 받고 쫓겨난 일이 떠올라 망설였죠.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미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미가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현미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끌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현미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채업자를 찾았습니다. 이자가 월 10%나 되는 불법 대부업체였지만 현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현미는 사채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 2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합쳐서 7천만 원을 간신히 만든 겁니다. 현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계약금 준비했어요. 계약서 쓸게요. 중개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요.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셨대요. 현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중개인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집주인께서 김현미 씨와는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분께 파시겠대요. 현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웃돈도 더 줄게요. 1억 더 줄게요. 중개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집주인께서 그러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김현미 씨 같은 분한테는 절대 안 판다고 하셨어요. 현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채로 빌린 돈 5천만 원,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2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계약도 못하고 돈만 빌린 겁니다. 현미는 비틀거리며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누가 자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게 시어머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더 큰 타격이 현미를 덮쳤습니다. 중곡동 빌라 관리인이 현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미 씨,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현미가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집주인이요? 관리인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건물 전체가 팔렸어요. 새 건물주가 2개월 후부터 전면 리모델링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퇴거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월세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대요.
현미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나 오른다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관리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새 건물주가 그렇게 정하셨으니 어쩔 수 없어요. 못 내시면 2개월 후에 나가셔야죠. 현미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새 건물주는 정자토지개발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미는 그 이름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부동산 법인이라는 걸요. 현미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건물주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월세 인상은 너무 가혹해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아주 단호하세요. 안 되면 당장 나가라고 하시던데요. 현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월세 250만 원을 낼 돈도 없고 2개월 후에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사채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데 그 돈조차 낼 방법이 없었죠. 한편 미숙이에게도 비슷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화곡동 집주인이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과장님, 월세 2달째 밀리셨는데요. 이번 주 안에 안 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직해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집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360만 원 입금 안 되면 경매 신청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이가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집주인이 경매 신청한대요. 둘째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나 지금 무직자야. 회사에서 4,700만 원 횡령건으로 가압류 신청까지 들어왔어. 곧 우리 재산 다 압류당할 거야. 미숙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미숙이가 우편을 뜯어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둘째 아들을 상대로 4,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숙이가 남편한테 서류를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압류요? 둘째 아들이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는 거야.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재산부터 묶어버리겠다는 거지. 며칠 뒤 정말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숙이가 타고 다니던 낡은 국산차, 집안의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미숙이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까지 전부 가압류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집에 찾아와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는 집행관한테 매달렸습니다. 제발 명품 가방만은 안 돼요. 그건 제가 모은 거예요.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전부 압류 대상이에요. 미숙이의 샤넬 가방, 에르메스 가방, 루이비통 지갑 모두 압류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미숙이는 텅 빈 옷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현미와 미숙이는 각자의 집에서 파멸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결국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곡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며느리들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초췌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거든요. 현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아, 나 완전히 망했어. 반포 아파트는 계약도 못했고 사채 빚만 5천만 원이야. 2개월 후에는 집에서도 쫓겨나. 미숙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집주인이 경매 신청한다고 협박하고 명품 가방은 다 가압류 당했어. 갈 곳도 없어. 현미가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한테만 이렇게 동시에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게 우연일까?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현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미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는 홍천에서 배추 키우는 사람이잖아. 이런 일을 벌일 능력이 있을 리 없어. 현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긴 한데. 그럼 우리 어떻게? 두 며느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이니 결국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어야 한다는 거였죠. 현미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다시 홍천 가자.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자.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실 거야.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하지만 현미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진짜 사과하려는 게 아니었죠. 일단 용서를 받은 척하고 땅 문서와 통장을 찾아내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며느리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들은 홍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현미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다가 발견한 주소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이었죠. 며느리들은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우뚝 솟은 15층짜리 유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앞 간판에는 정잔의 텃밭 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미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거야?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닐까? 하지만 현미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은 10m가 넘게 높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며느리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현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박정자 회장님 계신가요? 여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찾으시는데 예약은 하셨나요? 현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회장님 며느리인데요. 여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시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들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현미의 눈에 로비 벽에 걸린 대형 초상화가 들어왔습니다. 정잔의 텃밭 창립자 겸 회장 박정자. 초상화 속 인물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무시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현미와 미숙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게 시어머니잖아. 현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깔봤던 시어머니가 500억대 기업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최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님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5층 회장실로 올라오시죠. 며느리들은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두 며느리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 전무가 며느리들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며느리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현미와 미숙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전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들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몸빼 바지가 아닌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라. 내 회사에는 빈손으로 오는 게 예의가 아닌데. 현미와 미숙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티고 섰죠. 저는 손짓으로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지 않고 뭐하니? 아니면 서서 들을 테냐? 며느리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몰라 뵙고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숙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며느리들 앞 바닥에 떨어졌고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읽어봐라. 현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0년간 며느리들이 받아간 생활비 명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미 앞으로 보낸 돈 총 2억 3천만 원. 명목 생활비, 보일러 수리비, 병원비, 아이 양육비, 실제 사용처 명품 가방 35개, 호텔 뷔페 47회, 해외여행 5회, 강남, 피부과 시술 23회. 미숙이 앞으로 보낸 돈 총 1억 8천만 원. 명목 생활비, 월세 보조, 아이 학원비. 실제 사용처 명품 가방 28개, 백화점 쇼핑 92회, 고급 레스토랑 34회. 며느리들은 서류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한 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봐라. 현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들이 제 김치를 가져다가 친정엄마 김치라고 속인 증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강남 사모님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인스타그램 게시물, 전부 캡처되어 있었죠. 그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제 죽음을 바라며 나눈 대화 녹취록이었습니다. 현미 그 노인네 언제 죽으려나?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텐데. 미숙 70억짜리 땅 물려받으면 우리 인생 완전 피는 거지. 현미 반포 아파트 사고, 벤츠 뽑고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미숙이가 녹취록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야. 웨이트리스로 위장한 우리 직원이 전부 녹음했지. 그리고 너희가 병원에서 나눈 대화도 다 녹음되어 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 말이야. 현미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청담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못 갚을 돈이다. 게다가 너희가 저지른 범죄도 있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탈세, 사기, 횡령.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감옥에서 몇 년은 살아야 할 거야. 미숙이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한테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이들? 너희가 아이들 생각이나 했니?
명품 가방 살 돈으로 아이들 옷 한 벌 더 사주지. 호텔 뷔페 갈 돈으로 아이들 책 한 권 더 사주지. 너희는 엄마 자격이 없어.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그걸 며느리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아들들이 이미 서명했어. 며느리들이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아들들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미가 소리쳤습니다. 이혼이요? 안 돼요. 저는 남편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들은 이미 너희를 버렸어. 위자료는커녕 양육권도 박탈이야. 너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도 다 있거든. 미숙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전무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현미의 아들과 미숙이의 딸이었죠.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아이들을 보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뒷걸음질 치며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현미가 울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한테 와.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엄마는 맨날 저희한테 밥도 안 주고 쇼핑만 가잖아요. 할머니 밥이 더 좋아요. 미숙이도 딸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엄마 여기 있어. 이리 와. 서연이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싫어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말만 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래요. 며느리들은 그 말을 듣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마저 버림받은 겁니다. 저는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이것들 끌어내. 경호원 2명이 들어와 며느리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미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소금 한 가마니 더 뿌려줘라. 내 회사 터가 더러워진다. 경호원들이 며느리들을 개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들이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70억짜리 아파트는커녕 당장 갈 곳도 없었고 남편도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사채 빚 5천만 원과 각종 벌금, 추징금만 남았죠. 저는 며느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돈만 뜯어가고 제 죽음을 바랐던 대가였습니다. 최 전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끝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야. 이제 며느리들은 스스로 추락할 거야. 내가 더 이상 손 뗄 필요도 없어. 저는 손주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손주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가 앞으로 너희를 잘 키워줄게. 아이들이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반포 아파트도, 벤츠도, 강남 생활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신 빚과 범죄 기록,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외로움만 남았죠.
저는 며느리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될 거야. 돈과 욕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말이야. 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김장철이 왔습니다. 홍천의 낡은 한옥마당에는 올해도 배추 500포기가 소금물에 절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배추를 나르고 있었고 손주 민준이와 서연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배추를 나르다가 잠시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어요. 현미 말만 듣고 엄마를 무시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내가 정신 차렸으니 그걸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둘째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숙이한테 휘둘려서 엄마를 힘들게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제대로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들은 이혼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홍천으로 내려와 저와 함께 살면서 농사일을 도왔고 정잔의 텃밭에서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겁니다. 손주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자랑스럽구나. 서연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 그린 그림으로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끔 최전무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미는 중곡동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좁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빚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죠. 예전에 자랑하던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전부 압류당했고 손에 남은 건 낡은 작업복뿐이었습니다. 미숙이는 화곡동을 떠나 인천의 허름한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가 됐고 생계를 위해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며 예전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의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올해도 김치 500포기를 정성껏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 김치는 며느리들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의 고아원과 양로원, 독거노인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정잔의 텃밭 박정자 회장이 반포 아파트 세 채를 매각해 총 200억 원을 독거노인 주거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이 언니, 명자 언니, 옥순이,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마당에서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싸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겨울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풍요가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갓 뽑은 배추를 들어 올리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70억짜리 아파트보다 내 손으로 키운 이 배추 한 포기가 내겐 더 귀한 보물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배추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홀로 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아들들도 정신 차렸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며느리들은 70억을 탐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키운 배추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면 지금쯤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이번 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욕심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진짜 행복이고 통장 잔고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거리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